6. 양범주들. 실천적 판단들은 원칙들이거나 규칙들이다. 여기 소리는 원칙들만 다룬다. 원칙들은 한갓 준칙들이거나 법칙들이다. 준칙들은 개별자의 준칙들이거나 인류 일반의 준칙들이다. 법칙들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서 각 준칙들과 구별된다. 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는 목적들의 전 체계 내에 포괄된 모든 것과의 공존을 요구한다. 이래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과 범주들을 획득한다. 1. 개별자의 한갓 준칙. 개별자를 위한 주관적 선. 2. 인류 일반의 준칙, 지침. 인류 일반을 위한 객관적 선. 3. 준칙인 동시에 법칙. 이성적 존재자 자체를 위한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선. 칸트의 범주표에는 세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그는 준칙과 원칙을 잘못 대조한다. 준칙은 원칙의 일종이다. 둘째, 그는 셋째 범주를 처음 두 범주의 종합으로 삼고 따라서 법칙을 개별자의 준칙으로 해석한다. 다양한 이성적 존재자의 유기적 동일인 목적들의 나라 개념을 근거로 하는 전체성의 판단 아래에서 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처음 두 범주의 선과 셋째 범주의 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즉 양적인 차이로 간주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한다. 칸트는 어떤 종류의 선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아마 처음의 둘은 복이고 셋째 것이 고유한 의미의 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칸트를 따라 선이 타율적 체계 내에서는 복이라는 목적으로 이끄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면 세 범주는 모두 동등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판단될 것이다. 물론 칸트의 표에서는 오직 둘째 범주와 셋째 범주만이 객관적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말이다. 여기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칸트는 양의 범주들 아래에서 엄밀하게 도덕적인 개념으로의 이행이 세 번째 범주와 더불어 성취된다고 밝힌다. 7. 질범주들. 질과 관계하는 이론적 판단들은 긍정이거나 부정, 아니면 무한 판단이며 이에 대응하는 범주들은 실제, 부정, 그리고 제한이다. 질과 관계하는 실천적 판단들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들이나 명령들처럼 하기의 규칙들이거나 하지 않기의 규칙들, 아니면 합의 규칙들에서 어떤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들이다. 이리하여 질에 대한 판단들과 범주들은 다음과 같다. 1. 하기의 규칙들, 명령된 선. 2. 하지 않기의 규칙들, 어떤 행위들을 피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선. 3. 예외의 규칙들, 일반적 지침을 따르기에 적합한 선. 예외의 규칙들은 그것들이 앞의 규칙들 중 한 영역에서 특정 행위를 예외로 둔다는 점에서 무한 판단에 대응한다. 그것들은 형식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론적 정식화에서는 부정적 수로를 지닌다. 그것들의 실천적 형식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리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단서의 규칙들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단. 그것들은 허용의 법칙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예외의 규칙들은 불완전한 책무의 명령에서 나타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양의 범주들 아래에서
범주의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의 이행이 뚜렷하게 표시된 반면 질의 하위 범주 가운데 고유한 도덕적 범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숙련과 영리함의 경우에도 이 세 종류의 판단은 반드시 구별될 필요가 있다. 8. 관계 범주들. 관계 범주들에 이르면 사정이 더 모호하다. 실천 이성의 모든 규칙 또는 원칙은 적어도 함축적으로 행위와 어떤 것의 관계를 진술하고 행위의 관계항에 선을 위치시킨다. 정언, 가언, 선언이라는 관계의 판단들 및 이에 대응하는 자존, 내속, 원인, 결과, 공통성의 범주들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 범주들을 갖는다. 1. 모든 행위가 주체의 행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규칙. 인격의 특징으로서의 선, 도덕적 선, 존엄. 2. 모든 행위가 인격의 상태에 야기하는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규칙. 이 범주에 관해서는 아래 본문을 보라. 3. 도덕적 공동체에서 한 인격의 행위가 다른 인격의 상태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야 한다는 규칙. 하나의 공통법칙 아래에서의 정의나 평등으로서의 선, 도덕적 공동체. 첫째 범주는 순수 이성 비판의 자존, 내속의 범주에 대응하며 이는 충분히 분명하다. 실체가 그것의 우유성들의 변화의 원인인 동시에 변화를 통해 보존되듯이 인격은 품행을 통해 보존될 수 있는 지성적 실체이다. 따라서 인격은 모든 목적을 설정하는 자라는 점에서 목적 그 자체이며 도덕적 가치는 언제나 인격의 가치이다. 둘째 범주의 적합한 해석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적어도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그 해석은 칸트가 상태나 조건으로 옮길 수 있는 주스탄트라는 낱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쓰는 대목의 인용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이 낱말은 도덕적 조건이나 물리적 조건과 연결될 수 있거나 아니면 복이나 불행의 상태와 관계할 수 있다. 세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A. 도덕적 규칙은 추상적 인격성으로부터가 아니라 특수한 도덕적 조건, 즉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 자기 인식이 요구되는 마음의 조건을 지닌 인격으로부터 나온다. B. 완전한 직무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지만 그 적용의 양태는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건강과 같은 사람마다 상이한 조건에 따라 다르다. C. 이 낱말은 단지 행복이나 불행의 상태를 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둘째 범주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해석은 다음과 같다. A. 행위를 특정한 도덕적 조건 아래 있는 인격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판단해야 하는 규칙. 용기나 관대함처럼 성격의 특별한 선에서 파생되는 한에서 행위의 선. B. 행위의 영향을 받는 인격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규칙. 작용을 받는 자에게 적합한 한에서의 선. C. 인격의 복지에 약이 되는 결과들에 따라 행위를 판단해야 하는 규칙. 영리함으로서의 선. 관계의 셋째 범주에서는 한 인격의 행위가 다른 인격의 상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 판단될 수 있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태의 의미에 따라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중 세 번째 의미가 가장 그럴듯하다. 9. 양상의 범주들.
양상범주들이 구체적 계기들을 고찰하기 전에 칸트가 범주표를 소개하기 직전에 쓴 문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범주들은 도덕적으로 아직 규정되지 않았을 때 감성적으로 조건지어진 것들로부터 감성적으로 무조건적이면서 오직 도덕 법칙을 통해서만 규정되는 것들로 나아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것은 이 절의 마지막 문단에서 양범주들과 관련해 부연된다. 방금 인용된 문장은 범주들이 각 그룹에서 처음 두 범주는 경험적 실천 이성의 대상들에 적용되는 반면 세 번째 범주는 도덕적 선에 적용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금 인용한 문장은 질 범주들이나 관계 범주들에서 예증될 수 없다. 우리 앞에 놓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저 문장이 양상 범주들에도 적용되는가? 또는 그 범주들은 이러한 이행에서 어떤 고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양상 범주들의 몇몇 고유성들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이론적 인식에서 양상 범주들은 오직 생각 일반과의 관계 아래에서 개사의 가치만을 다루고 판단의 내용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우리는 실천적 판단들의 양상은 판단들이 관여하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만 그것들의 개사, 즉 해야만 한다에 부여된 실천적 가치를 일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개념의 양상은 당면한 대상이 가능적으로 좋은가, 실제적으로 좋은가, 필연적으로 좋은가 여부를 우리에게 일러주며 여기서 선은 다른 범주들 아래에서 이미 정의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단들은 미정적, 확정적, 필연적 명령일 것이다. 실망스럽게도 칸트는 양상 개념들의 이러한 명백한 단순한 실마리를 따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째 범주에는 그의 그러한 시도가 암시되어 있다. 1. 어떤 임의적 목표의 성취와 관련해 어떤 행위들은 허용된 것으로 다른 어떤 행위들은 금지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규칙,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임의적 목표의 가정 아래에서 가능한 선과 불가능한 선. 양상 범주의 두 번째 켤레 개념은 현존의 부재라는 이론적 켤레 개념에 대응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2. 어떤 행위들은 이성 자체에 놓인 실제적 법칙에 의해 요구되거나 금지된다는 규칙, 의무를 따르는 행위들과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들,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선과 악. 두 번째 켤레 개념의 해석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멜리는 이성 자체에 놓인 규칙이 실제적 목적을 성취해야 할 행위를 처방하는 규칙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세 켤레의 양상 범주들이 세 종류의 명령과 세 유형의 선에 대응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멜린도 인정하듯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의 의무 개념을 도덕 외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를 요구하며 이 점이 나에게는 그의 견해에 대한 치명적인 반박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성 자체에 놓인 규칙이 모든 조건적 명령의 최상 권리, 즉 자기애의 준칙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시츠의 해석에 따르면 이 켤레 개념은 실제로 명령된 것과 실제로 명령되지 않은 것에 대응한다. 그는 켤레 개념을 칸트가 표에 쓴 것처럼 의무와 의무의 어긋남이라는 반대 개념으로 고찰하는 대신
의무와 의무 아님의 모순관계로 취급한다. 이것은 비록 칸트 자신의 진술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나는 이것이 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독해라고 생각한다. 둘 중 어느 해석을 따르든 간에 정말로 놀라운 것은 세 번째 결례 개념에서 등장한다. 앞에서는 세 번째 범주가 처음 두 범주의 획일적인 종합과 같았으나 여기서는 두 번째 범주의 논리적인 분할에서 유래한다. 실제하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필연적이라거나 우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매우 빈약한 유비를 적용해 칸트는 실제적 의무에 대해 그것이 완전한 책무를 지니거나 불완전한 책무를 지닌다고 말한다. 따라서 필증적 판단과 우연적 판단의 대비에 대응해 우리는 다음의 범주들을 가진다. 3. 어떤 행위들은 이성 자체에 놓인 실제적인 규칙 덕분에 필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규칙, 완전한 의무, 직접적으로 명령된 행위, 필연적 선, 그리고 어떤 준칙은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그 준칙 아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허용될 수 있다는 규칙, 불완전한 의무, 추상적으로 취해진 실제 규칙을 통해 충분하게 규정된 행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떤 규칙이 예외의 규칙을 이용하는 건전한 판단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서 그 규칙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필연적으로 선한 준칙 아래에서의 우연적으로 선한 행위. 비록 강단의 용례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책무와 불완전한 책무에서 비롯된 의무들의 분류는 정초에서 채택된 것과 일치한다. 완전한 의무는 직접적으로 명령될 수 있는 행위이다. 모순된 준칙은 법칙이 될 때 자기 모순에 빠지므로 그러한 의무의 준칙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불완전한 의무에는 예외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고 이로써 하나의 규칙의 준수가 다른 규칙과 충돌하지 않게 된다. 도덕적 의무는 늘 불완전하고 법적인 의무는 완전하다. 만일 법칙이 행위들 자체가 아니라 단지 행위의 준칙들만 명령할 수 있다면 이는 법칙의 준수에 대해 자유로운 자의의 여지가 허용된다는 표지이다. 폭넓은 불완전한 의무 아래에서는 행위 준칙들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에 대한 하나의 준칙을 다른 준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러한 불완전한 의무들은 법이나 법리학의 의무들이 아니라 오직 덕의 의무들이다. 칸트가 양상에 대해 제시한 이 모든 난해한 설명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특정 범주들의 목록이 아니라 양상 범주들과 다른 범주들의 관계에 대한 진술에 있다. 그는 말하기를 마침내 양상 범주들은 단 미정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실천적 원리들 일반으로부터 윤리성의 원리들로의 이행을 이끈다. 이 윤리성의 원리들은 나중에야 도덕법칙에 의해 독단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 문장은 각 범주군 안에서 이행이 일어남을 주장하는 앞의 문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어쩌면 순수이성 비판에서 등장하는 양상의 원칙들이 대답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한갓 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 가능성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물음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양상의 원칙들이다. 경험적 사고 일반의 두 번째 요청에 따르면 경험의 진료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이다. 의무와 선을 생각함이 단지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공허한 생각들을 분석하는 한갓 논리적인 연습이 아니려면 어떤 실제적인 경험의 진료적 조건이 이 개념들과 관계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어야 한다. 물론 실천 이성의 이 진료적 조건은 지각일 수 없지만 경험적 직관이 이론적 범주에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적 범주들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진료적 조건 또는 정확하게는 진료적 조건의 이러한 유비는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 즉 연역에서 칸트가 호소한 도덕법칙에 대한 직접적 의식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두 문장은 양립할 수 있다. 각 범주군에서 칸트는 실천 이성 일반 또는 경험적 실천 이성의 개념으로부터 순수 실천 이성의 개념으로의 이행을 의도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이 순수 실천 이성의 범주들에 비추어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이행은 처음 세 범주군에서 각기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은 논리적 전개일 뿐이며 그것은 양상 범주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무게를 얻는다. 양상 범주들은 어떤 새로운 내적 형식이나 내용을 판단에 덧붙이지 않은 채 모든 실천적 판단의 계사를 사고 일반에 관련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상 범주들이 이 이행을 미정적인 방식으로 이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그것들은 실천적 경험의 전체성과 당위의 세 가지 가능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행의 길을 예비한다. 그런데 실제적 이행은 표를 통해서나 표 내부에서가 아니라 실천적 경험의 진료적 조건에 다른 모든 범주를 관련시키는 양상 범주들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순수 이성의 사실로 인도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유념할 것은 여기서 진료적 조건은 순수 이성의 사실이고 실제적 경험적 욕구를 가리키는 진료라는 의미에서 실천적 판단의 진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선택의 경험과 관련해 범주표에 새겨진 모든 논리적 구별은 선의 개념의 가능한 의미들을 처방하는 것이 된다. 순수 이성의 사실과 관련해 각 범주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들은 도덕적 책무의 정식이 되거나 도덕적 선의 개념이 된다. 이것으로 범주표에 대한 장황한 겉짤이 끝났다. 나는 주저하며 주애를 제출했고 대답보다 물음이 결정적 해설보다 추측이 더 많았다. 유감스럽게도 칸트는 이 작업에서 여느 때의 건축술적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원칙들의 학설과 개념들의 학설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건축술에 필적하는 어떤 것이 요구된다. 나 자신의 해석을 지나치게 주장할 마음은 없지만 유기적 구조를 세워야 할 책에서 건축술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주표의 조악한 구성을 적어도 그것의 모호함을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어쩌면 실패의 원인은 여기서 칸트가 행위 철학의 원리들에 접근하려 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작업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20세기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며 그가 심오한 저작들에서 능숙하게 제시했던 정식과 방식과 비교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 그의 시도가 실패한 까닭은 그 임무에 내속하는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도리어 그가 실천적 판단들을 해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논리적 형식의 이론을 실천 철학에도 부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결단과 가치평가의 형식들에 관한 완벽한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흥미로운 작업이 수행되어 왔지만 더 중요한 작업, 이를테면 명령들의 양개념과 관계된 작업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들의 형이상학적 연역은 순수 이성 비판의 형이상학적 연역에서와 같은 탁월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거기서는 실천 이성 비판의 목표에 적합한 판단 표상의 어떤 타당한 논리적 실마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판단표를 실천적 범주이론의 정교화를 위해 사용하려는 이후의 시도는 애초부터 위험한 작업이 될 운명이었다. 그 자신이 이론 이성의 범주들에 요구할 수 있었던 완벽함과 탁월함, 그리고 필연성을 여기서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사실상 그 결과들이 다소 인위적이고 임의적이었다는 판결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 이론 이성의 범주표와 거기서 도출된 것들에 대한 여러 반박들은 실천 이성의 범주들에 대해 더 유력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칸트 연구자가 내가 여기서 성취한 것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해설을 제시하기 전까지 이 판결은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10. 순수 실천적 판단력의 전형론. 판단력은 개념 또는 규칙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능력이다. 칸트는 기민하게 논평하기를 이 능력의 빈약함은 다른 규칙들을 배움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새로운 규칙들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시 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이 능력을 이른바 타고난 기지에 돌린다. 약하게 정통한 사람은 건강한 이론적 원리들을 취급하고 규칙들을 알고 있겠지만 오직 순전한 재능을 완벽하게 만드는 실천만이 그를 명의로 만들 수 있다. 이론적 범주의 경우처럼 적용될 판단 또는 규칙이 선언적일 때에도 판단력의 역할은 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 개념은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경험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납득하기란 더욱 어렵다. 칸트는 어떤 사람이 이 접시는 둥글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접시의 경험적 개념은 원의 기하학적 개념을 포함하거나 적어도 두 개념은 경험 안에서 연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을 생각하는 동시에 직관할 수 있다. 누군가 태양이 돌을 데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를 납득하기는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흉이 입증했듯이 원인의 개념에는 그 개념이 추상될 수 있는 어떤 직관도 그 개념에 대응한다고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 수요도 없기 때문이다. 칸트의 해결책은 도식론에서 제시된다. 도식은 직관과 개념, 양자와 동종적인 표상이어서 개념은 도식과 직접 관계할 수 있고 따라서 구체적 직관들과 간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경험적 개념의 도식은 일종의 보편적인 그림인 도상인 바 그것은 피규정자의 정해진 특성들을 그 핵심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거기 속하는 모든 요소와의 유사성을 보증해주는 변주의 영역 또한 포괄한다. 반면에 선언적 개념에는 그러한 그림이 있을 수 없다. 그 도식은 도상이 아니라 직관의 가능한 소요를 종합하는
상상력의 절차의 표상이다. 이러한 종합과 범주 자체를 종합의 규칙으로 삼는 개념적 종합은 동종적이다. 도식은 이 절차의 규칙인 동시에 그것의 산물이며 범주가 적용되는 직관의 불가결한 형식적 구조이다. 따라서 원인성 범주는 한 사물의 현존이 다른 것의 현존에 대해 지니는 의존의 개념이다. 그런데 휴은 우리가 그러한 의존에 대해 어떠한 직관도 보유하지 못함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말하자면 규칙에 따라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규결되는 경우에 개념을 직관에 적용한다. 따라서 원인의 도식은 두 사건들의 도상에 덧붙여진 어떤 도상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에 종속하는 다양한 직관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사건들이 특정한 규결이 하나의 규칙에 종속하는가 여부는 경험적 탐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반면에 도식은 그 개념이 규칙에 속하는 규결들에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원인 개념을 드러낸다. 도식 없이 우리는 분석적인 한갓 논리적 의존의 개념으로부터 종합적인 실제적 의존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유사한 문제가 실천적 규칙들이나 개념들 아래에 행위들을 포섭하려는 판단들의 경우에도 일어난다. 거기서 포섭은 특정 행위가 규칙을 충족하고 따라서 그 행위가 요구된다는 식의 일반 규칙 또는 결정에 비추어서 특정 행위를 평가하는 일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감성 세계에서 가능한 특정 행위가 선을 정의하는 원칙들 아래 속하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이 요구된다. 그것이 숙련, 심지어 영리함에 관여할 때 실천적 판단력의 임무는 이론적 판단력의 임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숙련과 영리함에 관한 모든 실천적 명제는 이론적 상관물을 지니며 성공적 기술의 기준이나 만족할 만한 생활 양식의 기준은 경험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 실천적 판단력의 임무와 관련된 문제는 훨씬 어렵다. 여기서 법칙은 지성이 아니라 이성의 법칙이며 그것에는 어떠한 직관도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 법칙이 완전히 준수되어 왔는지 여부를 경험 중에서 결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칸트에 의하면 이론적 범주 안에 놓인 경험의 한 사례를 찾아 그 경우에 도덕 법칙을 적용해 도덕적 선의 초감성적 이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부조리하다. 유사하게 도덕적 선은 다른 행위들과 인과적 관계 또는 여타의 범죄적 관계 아래 있는 행위가 지닌 자연적 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실천적 개념들과 원칙들은 경험적 사례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가장 평범한 사람도 종종 도덕 철학자보다 더 뛰어난 기량으로 그 일을 행한다. 우리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당위와 존재의 개념적 간극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당위의 개념들이 존재의 영역에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리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이 도덕적 명령의 요구에 대응한다거나 모순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답하지 않으면 칸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규범성과 사실성의 구별에는 건널 수 없는 틈, 곧 당위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틈이 남는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일상에서 도덕적 고려를 할 때
건널 수 없는 틈이란 없다. 도덕적 결단을 내리거나 도덕적 판단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틈을 건넌다. 이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이 바로 순수 실천적 판단력의 전형론이다. 이것은 순수 이성 비판의 도식론과 유사한 지위를 점한다. 실천 원칙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경험적 사실의 인식도 제공하지 않는다. 실천적 판단이 명령이나 처방의 수행이 경험 세계에서 가능함을 전제한다고 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순수 인지적 절차를 통해 확립된다. 반면에 감성 세계에서 나에게 가능한 행위가 도덕적으로도 가능한 행위임을 확립하려면 다른 종류의 판단이 요구된다. 인지적 성분이나 상관물에 힘입어 특정한 실천적 원리가 행위에 소설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우리는 실천적 결단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수행되어야 마땅한가의 결단에만 관여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비를 지닌다.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의 도식이 그 인식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실천적인 맥락에서 자연적 연관의 법칙이 아닌 법칙 아래에 놓인 하나의 원인과 경험 세계 내에서 가능한 사건들 일반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법칙 자체의 도식이 필수적이다. 앞의 경우의 도식은 직관적 요소를 갖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능상 늘 인지적이다. 그러나 당위를 지시하는 실천 법칙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관도 허용될 수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A.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것의 법칙이며 B. 도덕적 동인, 행위 연관의 일부만이 자연 안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칙 자체의 도식은 직관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지성이나 사유 능력을 통해 공급되어야 한다. 도식이 순수 개념과 순수 직관 사이를 매개할 수 있을 제3자이듯이 전형은 있는 모든 것, 즉 자연의 개념과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의 개념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제3자여야 한다. 실천적 판단에서 제3자는 그것이 하나의 나라 또는 왕국을 규정하는 한에서 법칙 자체의 개념이다. 자연은 합법칙적인 현상들이고 자연법칙은 전형 또는 모델을 제공하며 이것의 도움으로 우리는 실천법칙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혹의 직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모든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 세계를 창조하기를 바랄 수 있나? 또는 그 세계가 현존한다면 나는 거기 살고 싶을까? 하지만 가령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싶다는 바람은 내가 내 재능을 개발할 이유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낫게 하려는 노력의 동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계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두 잘 알다시피 내가 아는 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행위하는 대로 행위하지 않으리라는 것, 바로 이 분명하고 단순한 이유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 질서의 개념에 함축된 것은 상호작용하는 의지들의 질서라는 개념이고 그러한 세계에 대해 우리가 가진 최선의 모델은 법칙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연의 질서이다. 다시 말해 법칙 아래 있는 자연의 질서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단 그렇다고 해도 자연 안에 실제하는 것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가능하고 필연적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어떠한 판단적 기능도 갖지 못한다.
자연의 합법칙적 질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페이턴이 지적한 대로 오늘날에는 상당 부분 잊혀졌다. 먼저 그것은 인과법칙 아래의 현상들의 균일한 연쇄를 의미하며 그것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연의 보편적 균일성이다. 기계적 세계로의 자연은 18세기에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칙들에 의해 통치된다라고 생각되었다. 자연의 질서의 두 번째 의미로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이 균일성이라는 개념의 실천적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준칙의 첫 번째 시험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 즉 그것을 서술적인 보편적 원리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몇몇 준칙들에 대해 칸트는 그것들이 보편적이 될 때 스스로를 파괴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준칙의 효력은 인간 행동의 보편적이거나 심지어 일반적인 서술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 라는 명제는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적이지 않다 해도 그러한 준칙이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이성적으로 의혹하기는 불가능하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와 같은 준칙은 그 영향력에서 그 준칙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 즉 그 준칙의 이론적 상각물인 나는 거짓말한다가 모든 인간은 항상 거짓말한다라는 판단으로 보편화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말과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거짓말은 오직 그것들이 일반적 규칙에서 예외적일 때에만 기망과 명확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예외를 지닌 일반 규칙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자연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논의된 문제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은 그것이 법칙으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소극적 시험이다. 그러나 많은 준칙은 법칙의 지위를 점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보편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이고 균일한 자연법칙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전형은 오직 도덕적 판단의 소극적 교준일 뿐이다. 자연의 질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것에 따라 모든 법칙과 그 법칙들의 지배 아래 있는 현상들은 전체로서의 자연이 유기적 통일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관계 아래 있다는 점이다. 자연신학자에게서 그 유기적 통일성은 지혜로운 창조자가 자연을 설계했다는 암시이다. 칸트에게 지혜로운 창조자의 추론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그러한 목적론적인 구성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인과관계에 관한 우리 탐구에서 기제적 원리로서 요구된다. 비록 칸트에게서는 단지 그것의 이념만이 타당한 방법론적 가정이랄지라도 자연신학과 자연목적론은 자연세계를 실제로 그러한 영역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도덕적 목적론은 그러한 영역을 행위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이상으로 여긴다. 그것은 인식은 물론이고 실천 또한 인도하는 규제적 이념이다. 이것이 목적들의 나라의 이념이다. 이는 실천적 관계의 세 번째 범주, 즉 공통법칙 아래에 있는 인격들의 공동체의 범주에 의해 곧 이성적 존재자의 신비로운 집합체 전체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한 세계는 원형적 자연이며 그 이념은 감성세계에 이성적 존재자들 전체의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규정한다. 거의 모든 18세기 과학자와 철학자에 의해 실제 우주를 묘사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자연을 규제적인 것으로 여기는 구상은
도덕적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사회를 위한 모델이다. 나는 내가 행위하려고 마음먹은 것과 균일하게 활동하고 이성적 존재자들로 이루어진 자연의 영역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단지 내 자신에게 묻는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해, 만일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수 있고 준칙으로 표현된 내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나아가 모든 부분이 자기의 자연적 위치와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할 세계의 창조자로서 내가 어떤 준칙들이 법칙의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의혹할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다. 그것은 사물들의 자연적 목적과 체계적으로 반복하는 세계인가? 만일 그렇다면 비록 그러한 세계가 균일한 사건들의 계열들이 하나의 영토로서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욕구들이 함축하는 바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존재자에 의해 이성적으로 욕구될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부도덕한 행위를 이성적 존재자들과 불화를 낳을 어떤 행위를 의혹할 때 나는 행위 준칙에 따라 의혹하고 따라서 내 준칙이 보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혹한다. 그때 그러한 준칙은 자연법칙과 유사하지 않다. 여기서 칸트 해석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의 지적이 필요하다. 그 오류란 정초 제1절의 세 번째 사리로 제시된 자선행위가 나의 도움을 받은 이로부터 나중에 얻게 될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수행되었다는 견해를 칸트가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해석은 칸트가 말하고 의도한 것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몽된 자기애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빈약한 토대를 지닌 의견이다. 인간의 감사하는 마음은 가냘픈 곡과도 같아서 도움받은 이가 반드시 보답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이타적이 됨으로써 무엇을 얻는 것이 마땅한가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목표들의 수행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자주 처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준칙을 따라서는 내가 원칙적으로 타인의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준칙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의혹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타인의 친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때 그것이 타인의 목적을 보존하려는 나의 노력을 위협한다면 나는 그것을 나의 준칙들 중 하나로 포함시킬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이다. 내 의지가 선하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것은 내 행위의 동기가 아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이성적이라면 나는 나의 사적 목표들을 의혹함과 더불어 그 목표들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의혹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된 도덕적 판단의 전형은 행위의 균일성이 아니라 다만 공통의 준칙 아래에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이 해석은 확실히 실천 이성 비판에 등장하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을 요구하면서도 규칙의 다양성을 허락하는 구절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그 해석이 함축하는 상세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전형론에서 행위 자체의 보편화 가능성을 요구하는 구절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을 비롯한 몇몇 철학자는 어떤 행위들은
이를테면 자선행위가 그렇듯이 보편화될 수 없다 해도 타당하다면서 칸트를 반박했는데 이는 타당하다. 물론 자선을 베풀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으로 보편화될 수 없다. 누군가 자선을 베풀려면 자선을 베풀지 못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불완전한 책무의 이러한 준칙은 하나의 원리로서 보편화될 수 있다. 이 장의 끝에서 칸트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목적들의 나라로서 간주된 자연의 전형의 의미를 충분히 전개한다. 단지 자연법칙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전형 또는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도덕적 목적들의 나라로 여겨지진 않는다. 따라서 칸트는 볼프와 다른 사람들이 완전성 이론에서 자연의 나라와 목적들의 나라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졌음을 경고한다. 이 오류는 도덕에서의 경험주의인 바 그것은 피할 수 없이 타율적이고 따라서 도덕의 순수성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는 또한 목적들의 나라의 유형이 마치 초험적 직관의 도식을 지니는 것처럼 간주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목적들의 나라에 대한 한갓 이상적 사상을 기성의 실제적인 목적들의 나라에 대한 추정상의 직관과 혼동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칸트가 경고한 두 경우의 존재의 이론은 당위의 자율적 이론의 자리를 점유한다. 이 모든 이론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적합하게 충족될 수 있는 역할을 판단력에 할당한다. 그러나 판단력이 품행을 지도할 때 필요한 보편적 원리는 오직 이성만이 공급할 수 있다.